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크게 하락을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는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셨으면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미국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방법론도 맨 마지막에 또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한 30분 미국 시장 얘기할 때 보시고 맨 마지막 멘트 한 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는 좋아요 1400개에서 140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좀 못다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바로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EU가 1258조 원 들여서 재무장,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제도 말씀드리고 며칠째 미국 시장의 단기 유동성 스퀴즈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유동성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유동성이 결국은 글로벌 주식 시장에 또는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하나의 그 멀티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PR이나 PBR이라든지 똑같은 이익을 내는데 왜 어떨 때는 PR 15배 받고 있고 어떨 때는 20배 받고 있는지 그런 멀티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EU가 또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별 경쟁력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한국 2차전지 중국에 3.5년 뒤졌다 하면서 이 기사 들어가 보면 3D 프린팅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시스템 반도체 등등 제조용 로봇까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기사 가져왔고요. 그리고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인기과가 한국 주도 산업으로 통했는데 앞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져왔고 그리고 미국, 중국 범용 반도체 규제에 돌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는 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게 수혜가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하는 비트코인 하락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 님이 큰 하락이 온다. 2014년부터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최근에도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비트코인이 같이 빠지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얘기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버핏이 팔 때 팔았어야 하는데 자, 버핏이 팔 때 지나간 공시 보고 그때 팔았어야 되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맨날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EU 1258조 원 들여서 재무장 미국 무기 의존부터 줄인다라고 돼 있죠. EU가 27개 회원국 전체의 빠른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서 8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50조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30여 년간의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는 건데 EU가 1,500억 유로를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서 유럽산 무기 구매 대출에 쓰게 되고요. 유럽 방위 산업의 부활을 지원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일로인 대서양 동맹의 와해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산 무기 의존도도 줄이겠다는 심사안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설명을 했고요. 총 8천억 유로 중에서 EU 예산으로 지원되는 1,500억 유로를 뺀 나머지 6,500억 유로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EU는 군사력 강화로 인해서 회원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더라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해서 눈감아 주기로 했고요. EU는 경제 금융 안정을 위해 각국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 이내로 규제해 왔지만 당장은 군비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거 기사 읽고 나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 보면 트럼프가 참 똑똑한 사람이다. 평화적으로 국방비 GDP 대비해서 미국은 5% 쓰는데 니네들도 5% 해. 너네들은 국방비 안 쓰고 미국이 유럽에 경찰 역할을 해주고 그 돈을 미국이 쓰는데 유럽은 국방비가 뭔가요? 하나의 보험이잖아요. 보험.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주국방을 강화시켜 놓는 건데 미국이 해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쓰고 뭐 환경 이런 거에도 하고 차세대 산업 이런 거에도 투자하고 하면 웃긴 거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은 본인이 가면서 보험료를 미국이 내주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자 보험은 미국이 내주는. 그래서 너네들 GDP 대비 올려라. 그걸 얘기하다가 지금 모여가지고 그죠? 이제서야 부랴부랴 뭐라고 하죠? 재정 적자 뭐 이런 것 때문에 3% 이내로 규제해 왔지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가 딱 젤렌스키 면박 주고 러시아한테 그렇지 그게 침공이 아니라 그쪽 지역 분쟁이지 분쟁.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벙찐 거죠 지금. 벙치면서 그죠? 이거 미국이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주게 수가 있구나.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국가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돈을 쓰게 됩니다. 참 트럼프가 스마트한 거죠, 그죠? 그 밑에 뭐 내용도 쭉 보면요, 노골적으로 뭐 했고, 처음 임기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방위비를 아끼는 만큼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고, 유럽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쓰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해 2월에는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부분이 유럽 국가인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요구를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유럽에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고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 없이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CNN은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이라는 군사 동맹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라고 돼 있고, 지난달 트럼프가 정상회담 중에 왜 군사 지원을 해준 미국에 감사하지 않느냐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박하고 백악관에서 쫓아낸 데 이어서 지난 4일 군사 지원을 아예 잠정적으로 중단해버렸죠. 그러면서 유럽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한 고위 외교관은 우크라이나와 똑같이 유럽이 당할 수 있다는 전망.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이 아닌 이제 리스크. 오히려 여행자 보험에서 혹시 나가면 사고 당하면 어떨까 하는 거에 보험료를 대주던 사람이 이제는 약간 강도? 오히려 뭐야? 경찰이 아니라 강도였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미국은 더 강력한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보험료 내주는데 니네들이 흥청망청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걸 바로 잡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선거 전에서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fix it 하겠다고, fix 하겠다고, 제대로 고쳐놓겠다. 그걸 아주 손쉽게 지금 고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디리스킹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 디리스킹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는 정책을 설명할 때 써온 표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리가 구매하는 무기의 약 80%가 미국 등 비유럽산이라면서 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는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고, 냉전 이후 유럽 각국 군대의 미국 방위산업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을 지적한 발언이고요. 특히 F-35 등 최신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핵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무기의 미국 의존도가 높았고, 지난 3년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도 상당수가 미국산이었습니다. 포탄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유럽 내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자체 수요도 충족 못하는 수준이고요. EU 재무장 계획이 차질 없이가 진행이 되며 EU 내에 지금 23개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지금 현재 2%에서 3.5%까지 쭉 올라가고요. 이에 힘입어서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및 방위산업 재건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독일도 안보 독립을 선언하면서 최근에 4천억 유로 규모의 군비 확장 및 방산 투자에 나서게 되고, 또 14년 만에 징병제 부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네요. 러시아와 인접한 이 폴란드, 핀란드와 이 발트 3국, 요 나라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도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고, 폴란드는 한국산 전투기, 그리고 탱크 K2, 자주포 K9,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 약 31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고요. 폴란드가 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고 현재 15만 명 수준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증원키로 했습니다. 2023년 4월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 64대를 구매하고 한국산 K9 96문 도입 계약을 맺었고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되면 방산의 모멘텀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도 과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엄청난 군비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혹독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또 발발을 거의 20년 만에 발발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또 조만간에 발생할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도 방위산업 모멘텀은 이어질 거다라고만 저는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러시아 편 들면서 완전히 발등에 불로 허겁지겁 이제 해야 됩니다. 독일, 폴란드, 덴마크도 있고 핀란드. 한 번에 러시아 편 들어주면서 한 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중국의 3.5년 뒤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시스템 반도체 산업용 로봇, 바이오 등 한국의 미래 첨단 산업의 산업 경쟁력이 줄줄이 중국에 역전당했고요. 중국의 가성비 AI 딥시크 현상이 다른 첨단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이고요.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최근 로봇 관련 기술을 공개하면서 오픈소스 대열에 합류했는데, 일명 로봇판 딥시크의 등장입니다. 매일경제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주력 산업과 유망 신산업의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적성 제조 3D 프린팅 부문은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4.7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2차 전지가 3.5, 바이오 플라스틱이 3.4, 탄소 섬유 복합 소재도 이것도 중국이 앞서고 있네요. 3.1년. 차세대 먹거리로 꼽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도 1.7년,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 1.7년, 세포 치료제도 1.5년, 의학 바이오 부문도 1년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산업용 로봇 역시 중국이 한국보다는 0.9년 앞서 있다고 하고요. 한국은 지금까지 소재 부품 제품으로 이어지는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주요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세계 5위에서 10위권에 포진해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 소재와 기술 집약형으로 방향을 옮겨가는 데 반해서 한국은 새로운 산업 지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이 추산한 한국 제조 부가가치율은 27.3%로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 30%에도 못 미치고 있네요.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글로벌 제조기지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려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1970년대에는 최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세련된 수출 유망 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생산 요소를 공급했다면서, 이제는 경쟁국의 첨단 산업 기술 굴기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산업 지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참 이런 기사 읽다 보면 좀 답답해진다, 그죠? 네. 자, 세 번째, 서울대 인기과를 통해서 한국 주도산업을 통했는데, 인기과 이꼴 한국 주도산업이라는 건데, 자, 앞으로는 섬유경공업 대세였던 60년대는 그랬고요. 서울대 잠사학과, 광산학과가 인기였고, 80년대는 물리학과, 90년대는 컴공 등 인기학과와 주도산업들이 일치했고, 외환위기 거친 2000년 이후에는 전문직 수요 확 늘면서 의대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AI 관련 학과 확대 집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잘 나오고 있다, 그죠? 60년대, 70년대, 80, 90 해가지고 쭉 돼 있고, 일단 기사를 좀 읽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국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 자연계열 인기 학과와 한국 주력 산업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매일경제신문이 종로학원과 UA 교육평가연구소 등을 취합해본 결과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대 자연계열 인기학과는 한국 주력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면서 10년 주기로 변화했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의대 열풍으로 이공계 인기가 식으면서 합격선 최상단의 의학계열 학과가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의대 쏠림에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이공계 인재 배출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양정호 성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취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취업. 선호학과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관련이 클 수밖에 없고, 특정 산업이 발전하면 해당 전공 분야가 각광을 받으며 일정 시간 갭을 두고 학과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60년대에는 화학공학, 잠사, 광산학과로 수험생이 몰렸고, 당시 정부는 노동력이 핵심인 섬유산업과 식량 작업에 필요한 비료산업을 집중 육성했었고요. 인재들이 관련 학과에 대거 지원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화학섬유 생산이 본격화 가운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내수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한 섬유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주축 분야로 성장을 했고, 서울대 잠사학과는 농과대 소속으로 1988년에는
천연섬유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는 바이오 소재 공학 전공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서울대 농대가 지금은 바이오 소재 공학 전공으로 바뀌어 있네요. 70년대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등 자연계열 학과들에 고루 지원을 했고 의예과가 합격선 최상단을 차지한 시기도 있었지만 의대 외에 다양한 공학 전공으로 우수 인재가 몰렸는데 특히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을 통해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계공학, 건축공학이 인기를 끌었죠. 이 시기는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앞다퉈 설립되면서 조선업 성장이 또 본격화되는 때이기도 했고 의학 계열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자연계열이나 가정대학 합격선이 치의학과보다 높기도 했었네요. 당시 항공대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등의 최고의 수재들이 몰렸고 1985학년도에는 서울대 자연계열 최상위 학과 순위는 물리학과, 그 다음에 의예과, 전자공학과 순이었다고 합니다.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배출되면서 한국에서 전기 전자 산업이 화랑을 보였네요. 1980년대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이 본격화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는 IT가 발달하면서 물리학과, 기계공학과 더불어서 컴공이 인기가 높아졌고요. 이 95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 컴퓨터공학과, 컴공이 물리학과, 의예과 등에 이어서 합격선 상위 5번째 학과로 자리매김을 했고 당시 서울대의 컴공과 전자공학과 등 공학 분야는 의예과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도 전자전산 등 IT 관련 학과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졌던 시기라고 했고 당시 포스텍과 카이스트도 대부분 의예과보다 합격선이 높았고 의대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기점이 됐는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안정성이 보장된 의대로 수험생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 의학대학 합격선이 서울대 공대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건축학과는 2000년대 중반까지 한때 인기를 끌었고 수학교육, 수리과학부 등 일부 학과는 최근까지도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다수 이공계 학과는 의학계열 학과에 밀린 상태입니다. 이공계 인재 배출에 대한 위기감에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이 AI 관련 학과 등 첨단 학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산업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정부가 10년 이상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학이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님들 특히나 입시를 치러야 되는 자녀를 두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저희 회사에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분들 상담을 할 때 아이들 교육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1989년도에 제일 최고의 직장은 88년, 89년 요때 증권사였어요. 증권사로 많은 분들이 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증권업종이 그 다음 해부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사익금 후보 1위였으니까요. 증권사에서 한 5년 정도 다닌 직원들은 남자 직원이나 여직원이나 우리 사주 좀 팔면 집 한 채 샀습니다. 서울에. 네, 집 한 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익감 1등이었고요. 80년대에는 무역, 수출을 한창이다 보니까 무역, 주대우, 현대종합상사, 이런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이 종합상사 무역을 하는 회사가 또 대기업 취업의 1순위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별 볼 일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주도 산업을 보면서
어떤 과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서울대 법대인가요? 가기를 원했었는데 미학과를 갔잖아요. 미학과 가서 지금의 하이브를 만들고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과사 뭐 하는데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저기 피터 틸 있잖아요. 저기 제로투의 저자 피터 틸. 피터 틸 저기 또 책에 보면 부모님이 대법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미국의 그 페이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테슬라, 그다음에 팔란티어까지 피터 틸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러잖아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 페이팔 마피아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터 틸이 만약에 대법원 판사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저런 기업들이 탄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해야 될 거는 저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적성이 맞나 라는 건 보는 건데, 근데 저도 뭐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보면 확실히 DNA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의 적성이 나의 DNA와 같다면 객관적으로 아이의 적성이 어디가 맞는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보거나 애들 대학생 자녀나 고등학생 자녀들 보면 나중에 저희 회사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 장단점, 이 적성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성구 매니저를 제가 또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조종학과인데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고 너는 이쪽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일단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는 취업이 잘 되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열심히 해도 적성에 맞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업계에도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렇게 보면 저분은 펀드 매니저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하시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애널리스트 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참 이 사람들이 스마트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건강보험료 엄청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 상승 등등 해가지고 그 가처분, 요만한 가처분 소득 가지고 내가 필요한데 골라서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수요를 창출한 겁니다. 이게 유효 수요 창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강제로 창출해 놓고 일부 환자와 일부 그 건강보험료를 많이 악용을 하죠. 악용. 그리고 남용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10년 전에 직원이 인피니티 때 직원이 전무님 저 병원 갔다 와야 됩니다. 멀쩡해 보이는 병원 갔다 와야 됩니다. 왜? 어젠가 그저께 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가서 약간 나이롱 환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좀 정색을 하면 얘기했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고. 반드시. 그리고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예요. 근데 내 시간을 거기 가서 침대에 가서 또 누워있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돈 얼마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 상대방도 그러고 보험료도 헛되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그 나이롱 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자꾸만 5,000% 빠지는데, 요 취업과 관련돼서 요 의대 쏠림 현상의 부분은 그렇게 좀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오바마도 되게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뭐 되게 그 인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본받아야 된다고. 좋은 걸 만들어 놨으면 좀 잘 좋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수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의대 가서 의사 하는 게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쏠리는데 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막 탄생해야 되잖아요. 로봇 기업도 탄생을 해야 되고, 반도체가 좀 뒤처지다 하면 반도체도 또 새로운 걸 쫓아가야 되고, 막 좀 그렇게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뭐 어디 공대, 서울대 공대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우수 인재들이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 중국 범용 반도체 규제 도입, 한국 불똥 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USTR이 11일 청문회 소집을 했고요. 미국 전자제품 66%에 탑재된 중국 범용 반도체 견제에 나선다고 합니다. 70% 고율 관세 부과할 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중국 범용 반도체 중에는 삼성하고 SK에 예전에는 인텔의 대량 공장도 있었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SK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꼭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다 중국 반도체는 아닌데, 여기 적혀 있네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 거점. 삼성전자가 시안에 낸드 플래시 있고, 그죠? 수저우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하이닉스 우시의 디램 있고, 여기 다이렌 낸드 플래시, 여기 있습니다. 인텔 사업부 인수한 낸드 있고, 마이크론도 시안에 공장이 있군요. 반도체 후공정. 25년 하반기부터 가동된다라고 돼 있고, 인텔이 청두 반도체 후공정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이 제일 높습니다. 33.3, 3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이 홍콩. 그런데 뭐 홍콩도 결국 홍콩 찍고 중국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그죠? 다 합쳐서 50%가 넘습니다. 대만 15, 베트남 13, 미국 7.2.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추가 규제 검토에 돌입을 했고, AI 칩과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했다면, 이번에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제하는 조치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자, USTR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소집했는데, 이번 청문회는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안건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관한 조사입니다. 중국산 수입단체 보수 성향 싱크탱크, 그리고 미국 IT 전자산업 관련 단체, 국가안보 반도체 관련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를 하고, 국가안보 관련 단체의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될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내 전자제품의 3분의 2가 중국의 성숙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 중 절반은 자사 제품에 사용된 반도체의 원산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방산업과 연관 있는 기업 역시 일부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무부는 이 301조를 근거로 대통령에 보고할 방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해당 조사를 토대로 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50%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지금 10%씩 두 차례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301조를 근거로 해서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이 최대 70%까지 적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이번 조사는 중국 반도체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인, SMIC, 그리고 D램의 창신 메모리, 낸드, 양쯔 메모리가 대표적이고 전자는 시안에서 낸드를, 닉슨은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하고 있지만 주력 공정이 10나노급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 미국의 칼날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뒤에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추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미 상무부가 22년 10월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차단하고자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D램은 14나노 이하 그리고 낸드는 128단 이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미국은 전자와 닉스에 한해서 24년 10월까지 1년간 한시 예외를 둔 상태이고요. 만약 미국이 향후 예외 조치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 공장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은 어려운 상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빅테크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 전자나 닉스가 생산하는 이 반도체는 아마 중국 내에서도 다 소비가 돼야 될 거고요. 단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판매하지 못하게 그런 조치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뭐 딥시크에서도 봤지만 홍콩을 찍고 들어가든 싱가포르를 찍고 들어가든 우회적으로 결국은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후속 조치가 뭐가 나오는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락하는 비트코인 하락률은 일본, 한국, 미국 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 쇼크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내리막길을 갖고 있고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화폐 가치 따라 엇갈린 비트코인 하락률 24.5, 일본이 28.8, 28.28, 미국은 19.57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악관 크립토 서밋 이후에 급락한 비트코인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쇼크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그 영향을 다각도로 받고 있고 거시경제 악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데다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 리스크도 증가했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화 기준으로 전 세계 거래소의 가격이 연동되죠. 최근 달러화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한 일본 거래소는 미국 대비 비트코인의 명목 가치가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어제 오후 2시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지난 1월 20일 기록한 1억 6,300만 원에 비교하면 24% 지금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얼마인가 잠깐만 볼까요? 어이구 1억 2천도 깨져 있네요. 깨져 있는데 좀 빠지다가 다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이더리움 이런 뭐 7.9%나 빠졌네요. 네.
비트코인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급락을 했고요. 거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 이런 거 좋아하죠. 상관관계. 트럼프 당선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0.7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후 지난 7일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43억 달러 정도 순유출이 됐고요. 지난해 1월 상장된 이후 총 405억 달러, 거의 한 55조 원 유입을 했다가 지난 한 달간 그간 수입된 자금의 또 10%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하락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 기준으로 보면 1700만 엔에서 1220만 엔으로 거의 30% 하락을 했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한 20% 하락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졌고, 이는 같은 기간에 달러화당 엔화 가격이 5.1%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달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 엔화에 요 28.8% 빠졌다고 하는데, 엔화 가치가 달러로 환산하니까 5% 오히려 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경제학에서는 맥 지수라고 있죠.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각국의 환율하고 이런 물가랑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맥도날드 가격이 그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환율을 갖다가 역으로도 막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요,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 공부한 지가 벌써 90년대 말이니까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일본 정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엔화 값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고, 더군다나 일본은 최근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본은행이 올 상반기에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 지난 1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나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3월 시장에 3월 19일날 있을 BOJ의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약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크게 한번 뒤었기 때문에. 다만 원화와 달러화의 경우 원화값이 같은 기간에 0.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원화 기준 명목 가치 하락률이 이보다 컸는데, 이는 김치 프리미엄이 같은 기간 4%포인트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첫 번째 크립토 서밋 이후 급락을 지속하고 있고, 행사 전에는 88,000달러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이틀여 만에 10%가량 급락을, 미 정부의 직접 매입을 기대했던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이다. 자, 요 기사에서 혹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님을 상당히 존경하면서도 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건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요 상관관계랑 보면 맞지 않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이 유동성하고 투자 심리를 볼 때 항상 이 비트코인을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관관계를 알고 비트코인이 약간 선행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도 15,000불에서 미리 바닥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22년 10월 달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데, 아까 그 기사에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언제 있었냐면 딱 보시면 22년 10월이었어요. 그죠? 이때 보시면 22년 10월 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규제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때문에 시장이 더 하락할 위험 이런 거를 걱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미 상무부가 22년 10월에 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을 차단하고자 반도체 금지 조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비트코인을 넘어가가지고 이 상관계 보시면서 주가는 빠질 건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면서 내년도의 시장을, 저도 내년 시장은 좀 또 방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도망간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버핏이 팔 때 팔았어야 라고 돼 있고, 우리가 그거는 항상 저도 강조하잖아요. 최근에 워런 버핏이 주식을, 애플 주식을 많이 줄였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약간은 미국 주식에 대한 위험 관리, 그래서 2배짜리, 3배짜리는 레버리지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그런 경고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 기사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다 읽고. 자, 뭐 언제 이후로 처음이다, 뭐 빠진 것 가지고 얘기하죠. 나스닥 4%대 급락했고, 나스닥이 18,000원 아래 내려간 게 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낙폭도 22년 9월. 근데 10월 달에 미국 대선 앞두고 빠졌다가 결국은 쫙 올라갔잖아요. 그죠? 낙폭은 언제 이후로 가장 컸냐면 22년 9월 13일. 5.16% 빠졌었군요. 요때. 우리가 그때 9월 말에 바닥 쳤고, 미국은 10월 11일인가? 그때 이제 바닥을 치게 되죠. 그때는 5.16 빠졌었네요. 이날 시장을 무너뜨린 건 트럼프 발언 때문이고요.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세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고율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의 부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고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답을 다 얘기해 줬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디톡싱,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효율적으로 막 쓰여지고 있는 미국의 예산들, 그 돈이 남아돌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채권 찍어가지고 그렇게 부채를 일으켜서 비효율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을 디톡싱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금리도 떨어지고, 고금리 때문에 나가는 미국의 정부에서 내고 있는 그 고비용 이자, 1조 달러가 넘는 그 고비용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금리를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말 그대로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미국의 부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시에 대해, 조정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말하면 조정폭이 많이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아직 많이는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저께 정도의 주가 조정 정도는 이 정도는 많은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일변도의 입장에서 정시는 발작 증세를 냈고 우선 주식시장을 탈출해보자고 하는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GDP를 기존 2.4에서 1.7로 대폭 낮췄죠. 이전 건사의 얀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의 무역정책 가정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뀌었고 정부가 관세 부과에 따른 단기적 성장 둔화를 예고했다면서 관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면서 기업들의 투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빅베스를 단행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고, 그리고 2년간의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기술주들이 그러면서 확 빠졌습니다. 이 빅베스는 지금 발생하는 이런 손실은 바이든 정부의 그 과오 때문이라고 하면서 일단 털고 다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CEO가 나오면 그 첫 해에는 이 빅베스가 나오죠. 아, 이거는 전 경영진이 싸고 간 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응아한 거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어제 15% 빠지고요. 그리고 테슬라 2배짜리 추정하는 디렉시온 테슬라 불 2배 뭐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많이 빠졌고요. 최근 미국 정치 조정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의 선제적 현금화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에 포트폴리오 내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행보를 보였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사진과 함께 누가 치매냐 문구가 게재됐다고 합니다. 미증시가 강세를 볼 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조롱한 누리꾼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CME에서는 페드워치 툴에서는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될 확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잘하면 5월 달에 저는 인하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23년 11월에 28에서 15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라갔다. 그리고 요 빅스 나오죠. 빅스는 27.86까지 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버크셔에서의 워런 버핏은 이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버핏이 보는 버핏 인덱스,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일드계, 미국의 채권하고 S&P 500의 그 기대 수익률하고 똑같네. 똑같으면 채권이 낫다는 거죠. 그런 교과서적으로 하셨고, 버핏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수십 년간의 주식 경험을 통해서 또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워런 버핏은 애플 주식을 계속 파셨거든요. 파시고 22년도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6분기 만에 다시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런 버핏은 주식 한번 사면 10년 안 팔고 자산 배분 이런 거 안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비쌀 때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비쌀 때는 좀 줄여놓고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비싸도 무조건 미국 주식 사놓으면 저절로 먹는다. 그거는 이제 한 5년 가져가시면 돼요. 3년에서 한 5년 가져가면 수익 나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비쌀 때는 뭐 포모 현상으로 우 간다고 해서 다 같이 몰려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이나 미국장이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죠? 많이 풀렸고 미국 시장의 조정의 원인과 언제부터 회복될 건지는 모닝 브리프에서 잘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미국 시장의 바겐 세일을 잘 활용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